일이 바빠 삶에 여유가 없지만 책을 읽으며 잠들고 싶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책.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아내의 서재입니다. 읽어드릴 책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공지영님의 산문집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미처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인생의 조언들을 담고 있는 편지글로 다양한 문학작품과 철학자의 글 등이 등장하여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해 주소서. 민영, 요즘 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엄마 마음도 좋지 않구나. 우리는 모녀이면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적어도 의도된 비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네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기 싫어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새삼 엄마가 내게 못해준 많은 것들도 생각났어. 그래, 미안하다. 언제나 미안하구나. 하지만 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입을 다무는 너를 지켜보면서 엄마는 이제 그래,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다. 이건 엄마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이 흘리지 않아도 좋을 피를 마음으로 흘려가면서 얻은 결론이란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아니? 왜 있잖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한 그 사람. 그 유명한 기도문을 엄마는 소녀 시절에 꽤 좋아했었는데 한참 나이를 먹은 후 이 기도문을 발견했단다. 이 기도문의 원문은 이래.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구절이 어느 날 엄마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엄마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집중력도 강한 편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무언가를 하나 시작하면 그것에 몰두해 밤을 새우곤 했지. 그것이 학교 시절까지는 참 좋은 점이더구나. 아니,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어서 작가가 된 이후에도 좋은 작용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란 걸 이 글귀로 불현듯 깨닫게 된 거지. 엄마는 노력을 하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내 호의를 알려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이념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전파하고 싶어 안달이 나곤 했지. 그리고 그게 아주 잘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나 어느 날 내 소관인 것과 내 소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바보처럼 깨닫게 되었단다. 남의 마음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네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을 때 계속 전화를 걸어대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것은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알아차리는 것 말이야. 어제 만일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네 방으로 가서 너를 계속 귀찮게 하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라고 널 졸랐을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꼭 좋았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참 이상하지. 살면서 우리는 가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있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면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지혜를 얻는 일이 되겠지.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를 훨씬 더 많이 준다. 소풍 가는 날 나빠지는 날씨하고 나 싫다고 가는 사람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네 마음하고 어떤 때는 그걸 견뎌야 하는 내 마음까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다려주기, 따뜻하게 말해주기. 너에게는 너만의 고유한 상황과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주기. 그러니 말하자면 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책이라도 들여다보거나 훌쩍 가방을 들고 수영하러 가기. 민영, 그래 누구나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지. 엄마가 엄마라는 이유로 혹은 친구라는 이유로 네 입을 여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겠지. 걱정스럽지만 그 마음을 아끼는 일도 내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필요한 일이겠구나. 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해서 잘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 정말 네 방문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수영 가방이라도 챙겨야겠다. 자, 그래도 좋은 하루. 해야 한다는 성명서. 해야 한다는 성명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필요할 때 정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뛰는 경기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 아들은 내가 뭘 사주든지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 딸은 결혼식 계획에 내가 깊이 관여하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보내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 휴일을 보내야 한다. 나의 상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승진하도록 힘써줘야 한다. 우리 오빠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내 여동생은 내 생일에 전화를 해야 한다. 이웃 사람들은 동물을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만 키워야 하고 내가 시비 거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 민영, 정말 가을이구나. 여름이 좀 지겨워지고 있었는데 막상 찬바람이 부니까 왠지 기분이 이상하구나. 뭐랄까, 여름에게 아직 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고나 할까? 그저 내 곁에 내가 설사 그를 좀 지겨워하더라도 머물러 줄 줄 알았던 친구가 내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리고만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해야 한다는 성명서라는 재미있는 말은 엄마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에 나오는 구절이야.
여행을 떠날 때 터미널이나 역 혹은 공항으로 가서 엄마는 보통 책을 몇 권 사곤 한단다. 여행하는 날 수만큼 미리 책을 챙겨가는데 엄마의 불안증 때문에 왠지 또 서점으로 가곤 하는 거야. 거기서 책을 고르는 일은 읽을 거리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지. 의외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고나 할까? 평소라면 별로 손에 들지 않았을 책들을 사게 되니까. 이 책 역시 엄마가 여행지로 떠나기 전 터미널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다. 그리고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여행 내내 이 책의 구절들이 떠나지 않았어. 엄마가 위에 열거한 구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대부분의 해야 한다는 성명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망을 준다. 누군가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비현실적 기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상대를 지목하고 그를 독선적으로 비난한다. 엄마가 이 구절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얼마 전 너와 나의 말다툼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그때 너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선생님답지 못하게 내게 이야기했다고 투덜거렸고 엄마는 바로 너 역시 학생답지 못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고 그때 너는 엄마답지 못하게 딸을 격려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지. 누구답다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의 경계는 마치 살아있는 한 사람을 다루듯 늘 어렵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생각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고정체가 아니라 늘 수백만 가지의 경우와 기분과 감정, 그리고 사려 깊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단다. 이런 경향을 고치기 위해 당신은 그 규칙들을 정확히 자신의 규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규칙들은 당신의 도덕성과 욕구와 가치관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할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다. 언젠가 불가에서 하는 수행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 여름 휴가 동안 직장인들이 선사에 모여서 수행을 하는 것이었어. 그때 한 사람씩 불러 세운 다음 스님이 묻는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참가자가 대답한다. 예,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지요? 스님이 묻자 참가자가 대답하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윈영, 말하자면 이건 그냥 예야. 이런 식으로 대화는 시작된다. 그런데 말이야,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불행한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런데 스님은 물으셨어.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아마 글을 읽는 엄마보다 참가자가 더 당황했겠지.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더듬거리며 대답한다. 예,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면 불행합니까? 이쯤에 이르러서는 좀 너무하다 싶은데 스님은 더 밀어붙이시더라. 배신당하면 불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질문은 계속된다. 왜? 우리 같으면 그래서 힘드시겠군요. 하는 심리학의 기본 요소인 인정과 수용이란 없다.
그게 뭐? 그게 왜? 하고 묻는 거지. 참가자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깊은 충격 때문에 책장을 느리게 넘기고 있었어. 엄마도 언젠가 어떤 지혜로운 이에게 그런 물음을 들은 적이 있었어.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왜 꼭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당신이 그에게 헌신하고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가 왜 꼭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보답해야 합니까? 그 화가 나고 인정할 수 없는 아픈 질문은 엄마의 마음을 수술용 메스로 푹 긋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울화와 분노의 고름들이 새어나왔다. 엄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힘이 들 때 그 질문을 생각한다. 참 이상하지? 그 잔인한 질문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말이야. 민영, 또 가끔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둘이야? 엄마는 이런 어법을 아주 싫어한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의 후두염이 경시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인생은 고통 콘테스트가 아니잖아. 엄마의 고통도 너의 고통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니까. 하지만 민영, 이 책을 빌어 내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만일 불쾌한 기분이 되살아나고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낡은 생각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노력하라. 부드럽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그만 내 손을 잡아. 여기서 나가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고통에 고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주지는 말자. 대신 하늘을 향해 한번 기도하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엄마랑 수영을 하든가 말이야. 오늘 네가 간다면 엄마도 수영을 가보려고 하니까. 자, 오늘은 오늘만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 오늘도 좋은 하루. 풀잎마다 천사가 있어 날마다 속삭인다. 자라라 자라라. 민영, 이 다음에 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엄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지금 믿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때 나는 지금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하고 말이야. 뭐 그냥 힘들었다거나 좋았다거나 이런 것들 말고 그때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거 말이지. 엄마가 내게 처음 수호천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반짝이며 듣던 너의 눈빛이 생각나는구나. 신이 처음 세상을 지어내고 우리를 지어낼 때 우리에게 하나씩 짝을 지워준 천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수호천사라고 부른다고. 그 천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건 죽거나 살거나 우리와 함께 있다고. 너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천사 이야기만 해댔어. 날개가 있는지 검은 머리에 너에게 짝이 지워진 그 천사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인지, 그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머리가 곱슬한지 아닌지. 엄마는 천사를 본 일이 없으니 무어라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천사를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모두 날개가 없었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더구나. 엄마는 꿈속에서 몇 번 천사를 보았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 미안하게도 천사들은 모두 일을 하고 있더구나. 엄마의 꿈에서 천사들은 이 세상의 삭막한 공간에 꽃을 심고 있었다. 실망했니? 실은 꿈에서 깨어나 엄마도 약간 실망했어. 천사들은 눈부시게 흰 옷을 발목이 덮이도록 입고 백조의 것보다도 부드러운 날개를 달고 있어야 했는데 말이야. 게다가 우아하게 날아다니지도 않고 흙을 손에 묻힌 채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일 천사가 시폰 레이스가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자기 몸보다 큰 날개를 달고 있다면 우리가 위급하거나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가끔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천사가 노동하는 수고로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울어본 일이 없다면 대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떤 해였던가? 아마 2001년이라고 기억되는데 봄철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다. 논들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온 나라에 심어놓은 모들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 양수기가 동이 나고 농부들은 온 힘을 다해 논에 물을 대었단다. 대단한 가뭄이었어. 그리고 그 해 가을이 되었어. 해마다 초가을이면 찾아오는 태풍 중에서 가장 거센 것이 한반도를 덮쳤지. 모두들 가뭄을 겨우 이겨낸 들녘에 다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이번 해 농사는 망쳤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결과는 생각과는 아주 딴판이었어. 그토록 거센 태풍은 놀랍게도 볕단들을 거의 쓰러뜨리지 못했어. 심지어 그해 가을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풍년이 들었단다. 전문가들이 무심히 이야기하더구나. 이 심한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봄날의 가뭄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봄날의 벼들이 막 땅에 재뿌리를 묻었을 때 부족했던 물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했고, 그래서 거센 태풍에도 불구하고 벼들은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이야. 엄마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는 태풍 대신 돌풍이라는 것이 자주 불곤 했는데 길 앞에 가로수들이 자주 뿌리채 뽑혀 나가곤 했어. 나무를 잘 가꾸기로 유명한 나라 독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가 되려면 태풍의 정도도 어마어마해야 했을 거야. 그런데 밤새 유리창을 몹시 덜컹이게 할 정도의 바람이 불고 나면 나무들이 쓰러지곤 하는 걸 보았단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이유 또한 같았어. 늘 흐리고 비가 오는 기후에서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변명하는 말이 진정 아니기를 바라지만 젊은 날의 고통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엄마는 이제는 알게 되었단다. 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단다. 그건 그냥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상투어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젊은 시절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계절. 무사태평하게 그 시절들을 보내다가 이미 모든 것이 무겁게 익어버린 가을날에 태풍이 덮치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가을에 태풍이 덮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 그러면 되겠지. 그러나 민영, 이 지구에 태어나 일생을 산 사람들 중에 오래도록 무사하고 태평하게 산 이는 아마도 아주 적을 거야.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다 조사해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신 말이야,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 직면하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거기에 상응한 고통을 겪는 것. 그래,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어내는 것. 그래야 젊은 시절의 고난이 진정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윈영.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엄마는 그 무렵 탈무드에서 이 구절을 읽었다. 풀잎마다 천사가 있어 날마다 속삭인다. 자라라 자라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놀라운데 풀잎 하나에까지 천사가 있어서 날마다 속삭인다는 말. 순간 고개를 돌리자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들과 이파리들이 보였는데 뭐랄까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 같은 초록색이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닌 것 같았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모양새도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단다. 사물의 의미도 다르게 다가왔지. 온 세상이 신비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 천사들은 풀잎 하나마다에게, 나뭇잎 하나마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지금 당신을 흔드는 바람, 지금 당신을 적시는 빗물, 지금 당신을 목마르게 하는 뜨거운 햇살은 다 당신을 자라게 하는 우주의 신비한 계획 중에 하나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우리가 당신을 응원할게요. 사람들은 가끔 엄마에게 묻는다. 왜 책을 읽으세요? 엄마는 오래 생각해왔던 대답을 간단하게 하지. 잘하려고요. 성장하려고요. 그래, 엄마는 아직도 잘하고 싶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투명하며 단순한 세계로 가보고 싶어. 물론 그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엄마의 마음속에 있겠지.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깊고 넓고 높아지려고 애쓰냐고? 그건 삶의 태풍으로부터 엄마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야. 봄날의 가뭄을 이기려고 깊이 뿌리를 내렸던 벼들이 태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듯이 말이야. 창밖에 벚나무에 달린 저 가득한 꽃 이파리들을 좀 봐. 저 꽃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 때문이 아니란다. 윈영, 오늘 이 시간이 지루하고 힘드니? 너의 어린 뿌리를 더 깊이 대지 아래로 뻗으라는 천사의 속삭임으로 들어보겠니? 친구가 밉니? 혹시 그 아이는 변장하고 내려온 천사일지도 모르지. 아니, 천사를 믿지 않아도 생각해봐. 엄마의 보이지 않는 눈길이 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네 머리카락과 내 팔다리, 손가락 하나하나, 네 마음결 하나하나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자라라 자라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엄마는 요 며칠 술을 마시지 않았더니 기운이 없어서 내일부터 수영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오늘도 꼭 좋은 하루?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윈영, 이제 겨울이 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아침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구나. 이제 모든 이파리들이 지고 생명은 땅속으로 숨어들겠지. 엄마는 두려워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차고 흐린 겨울이 오고 있다. 날씨가 차분해져서 창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다. 타샤 튜더 시리즈의 주인공인 타샤 튜더 할머니 같은 이는 정원일이 바쁘고 농사일이 바빠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데 겨울이 오면 비로소 잠을 좀 잘 수 있다고 좋아하더구나.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멋있고 또 늦잠에서 깨어난 엄마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던지. 그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싫어하는 겨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 맑은 하늘과 산들거리는 바람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괜히 일 없이 싱숭생숭하던 마음도 가라앉고 그러니 책을 펼 수 있는 계절이 온 거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책장을 여는 시간.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 나보다 더 골똘히 생각해온 사람, 나와는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아온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 약간의 갑갑함을 넘어가면 다가오는 고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까. 엄마는 이번 주말 내내 손녀딸 릴리에게 주는 편지를 읽었다. 엄마의 마음이나 저자 맥팔레인의 마음이나 얼마나 같던지. 너도 그런 적이 있니? 가끔 책의 저자의 말투와 생각이 내 것과 너무 같아서 깜짝 놀라는 그때 말이야. 그때 저자가 마치 내게 맞장구 치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맞아 입 밖으로 소리를 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테지.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 중에 자신과 같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은 또 얼마나 크니. 엄마는 엄마보다 22살 많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맥팔레인에겐 내내 그것을 느꼈고 오랜만에 즐거운 독서를 했다. 이 세상과 어린 것들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 깊은 눈길을 보내며 밤늦도록 서재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는 얼마나 멋있는지. 멋있는 남자가 쓴 글을 읽는 겨울밤은 빛깔 고운 파시미나를 등에 두른 밤처럼 얼마나 따스한지. 얘기가 좀 빗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런 나이든 남자들을 좋아해. 겨울밤에 늦도록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가 잠깐 졸고 있는 나이든 남자. 그때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언뜻한 그의 흰머리는 화려한 꽃다발 속에 섞인 보리 이삭처럼 싱그럽거든. 그리고 또 수수한 셔츠 안으로 색이 아주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살짝 나오게 매는 나이든 남자. 또 교대 앞 거기 곱창집 골목 말이야. 거기 지나가다가 가끔 본 건데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낀 채로 또래의 늑수그레한 노년의 친구와 소주를 마시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나이든 남자. 그 또래의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앉아 흐리고 음탕한 눈으로 술을 마실 나이도 되었고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와서는 커다란 소리로 텔레비전을 켜놓고 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화면을 바꾸다가 어느 순간 가는 코를 골며 졸기도 쉬울 텐데 말이야. 그런데 이 노 교수는 책이 잔뜩 쌓인 서재에 앉아 밤이 늦도록 손녀딸에게 편지를 쓴다. 그때 그의 연구실이나 서재 창밖으로 커다란 오동잎이나 후박나무 이파리가 뚝뚝 지고 있을까? 창밖으로는 스산한 비가 토도도독 유리창에 부딪히는데 그는 아마 밀크와 설탕을 듬뿍 넣은 향기로운 홍차를 마실지도 몰라. 이 편지를 받는 그의 손녀 릴리를 생각해 본다. 릴리는 아마 네 또래가 아닐까? 그런데 실은 이 편지를 받는 릴리와 이 노 교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릴리에게는 맥팔레인 교수가 엄마의 의붓 아버지니까 말이야. 말이 복잡한가? 그러니까 릴리의 엄마가 8살 꼬마일 때 맥팔레인 교수는 릴리의 외할머니와 결혼한 거지. 하지만 엄마는 이 편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이 노 교수가 보낸 편지를 받는 10대의 죽은 깨박이 눈이 반짝이는 소녀를 그려보았단다. 편지를 쓰는 이나 받는 소녀나 그 눈은 아마 사랑으로 빛났을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서 말이야. 핏줄? 그건 계승할 왕관과 물려줄 영토를 지닌 사람들의 일이라고 엄마가 여러 번 핏대 올리는 일을 너는 보았겠지? 그런 것도 없는 우리는 뭐랄까? 하는 수 없이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일에 골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 할아버지는 문화인류학자, 대학에서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릴리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말로 이 책은 시작된다. 엄마도 가끔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너도 알지? 이런 생각의 이점은 엉뚱해서 재미있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얼마간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언젠가 너와 내가 함께 좋아했던 책, 우연한 여행자의 여주인공 뮤리엘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때 그 외로운 뮤리엘이 응급실 앞을 지나가면서 말을 하지. 외계인이 처음 도착한 곳이 이 응급실 앞이라면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인들이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얼마나 친절하다고 생각할까요? 하고 말하지. 그럼 외계인이 다른 곳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참으로 많은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지구라는 초록별을 우주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책의 첫 구절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발견한다는 것은 만나자마자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이야. 맥팔레인 교수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 릴리야, 나는 네 할아버지로서 네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너를 위해서 말이다. 나 또한 너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가끔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누군가 길을 정해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편지를 쓸 용기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내가 영원히 네 곁에 있지 못할 것이므로 지금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에. 바로 이 대목에서 엄마는 맥팔레인 박사가 내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맞아요 맞아 하며 중얼거렸다. 아마 똑같았어. 혼란스러웠고 혼란스러웠던 것보다 더 많이. 실은 조금은 과장되게 방황했고 그리고 누군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 나서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이럴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대개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나를 대신 표현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이고 하나는 나보다 더 잘, 더 깊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저자에 대한 질투심이야.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분은 멋진 할아버지고, 뭐랄까, 질투만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따스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때 라는 표현에서 그만 울컥하고 말았지. 그가 얼마나 릴리를 오래 바라보았는지, 릴리는 얼마나 할아버지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았거든. 28개의 주제로 쓴 편지는 저자의 손녀 릴리나 너 말고 엄마에게도 호기심 어린 것들이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나는 누구일까?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할까? 가족 간의 벽은 왜 생기는 걸까? 사람은 왜 잔인해지는 걸까? 친구란 무엇일까? 왜 신은 인간의 고통을 보고만 있는 것일까? 왜 끊임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일까?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엉뚱한 생각을 싫어하는 걸까? 아프리카에서는 왜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을까? 법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아이는 꼭 낳아야만 할까? 물론 이 책이 이런 근본적이고 심오한 물음에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줄 리는 없다. 그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대신 저자는 대답 대신 우리에게 왜 질문하지 않느냐는 다소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의문을 품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배운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된다. 절대적이고 당연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온전히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네가 사는 세상을 낯선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몇십 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기에서 당연한 것이 저기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험한 듯하다. 말하자면 사랑하면 꼭 결혼해야 할까? 라는 글에서 결혼이라는 낱말과 개념이 아예 없는 중국 남방의 한 부족 이야기를 꺼낸다. 우리라는 개념이 잘못 적용될 경우 거기서 제외되는 그들에게 인류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민족이나 국적 혹은 피부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너도 알지? 우리가 가끔 우리와 다르다는 그 단순하고 무식한 이유로 다른 이들의 생을 얼마나 함부로 다루곤 하는지. 그래, 얼마 전 네가 고민하던 친구에 대해서, 오정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고 있다. 누군가를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흔히 있는 일이다. 호감과 사랑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정은 정적이지 않다. 우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건 흐를 때만 의미가 있다. 언제나 발전하고 변화하고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잉글랜드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구는 결코 배타적인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친구를 나누거나 잃는 이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윈영, 너도 배우고 있지?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언젠가 네가 친구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도 언젠가 어떤 스승에게 들은 말을 내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 삶은 등산과 같고 친구는 그 등산길의 동료와 같다고 말이야. 등산로 입구에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들 가버렸는지. 올라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야. 설사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운이 좋아 정상까지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갈림길에서 헤어지거나 각자가 걷는 속도에 따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한다는 것을. 엄마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단다. 엄마에게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아직도 서툴고 힘든 일. 가끔은 꿰매놓은 가슴살의 솔기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것만 같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본단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잠시 맴돌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야. 흘러가는 것, 흘러가야 하는 것, 흐를 수밖에 없고 흐르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 그게 누구든, 그게 설사 나 자신이라 해도 그때 삶은 비로소 자유의 빛깔을 띠게 되지. 그래, 어려운 일이야. 엄마가 무서워하는 등산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그래. 아직도 배우고 있단다. 친구를 나누거나 잃는 이 어려운 일을. 그러고 나서 맥팔레인 할아버지는 역사와 문명의 흐름 속에서 손녀가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지식인으로서의 그가 손녀에게 최대한 쉬운 말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안간힘이 느껴진다. 그 제시하는 바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 된다 같은 호쾌하고 단순한 거짓 지도자의 말이 아니어야 하기에 할아버지는 더 힘겨웠을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덜 잔인하고 덜 혼란스럽고 덜 불공정한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상상 속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그런 황금 시대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같은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그런 시도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하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순적인 속성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일이라면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을 함께 나눠 쓰고 있는 다른 인간과 생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자가 이 모든 것을 상대적인 가치관에 올려놓고 멀리서 관찰하고 구경하는 사람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쉽게 냉소주의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진실이란 없으며 공정함이란 허구에 불과하고 관찰은 철저하게 편파적이며 모든 이론은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절반은 옳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거나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삶의 중요한 목적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나 정의 혹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거나
추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너는 엄마 또 그 얘기야? 하고 묻겠지만 너희들 사이에 얼핏 퍼져 있는 소위 그 쿨인지 뭔지 아는 생각들 때문에 엄마는 또 오늘도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는 이 냉소들과 아주 오랜 시간을 싸워왔다. 울고불고 다친 무릎에 피딱지를 붙인 채 절룩이며 달려갔을 때 겨우 핏이 굳는 친구의 얼굴을 너는 상상해 본 적이 있니? 그때 엄마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른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는지 엄마도 열망하던 날들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때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에 때콧물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민영, 그러한 냉소들은 그들의 친구였던 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결국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엄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멸시까지 당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려고 하니까 더 열렬해지는 나를 두고 사랑이 저 혼자 가버릴 때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하게 해놓고 더 큰 소리치는 상대방을 볼 때 쿨한 사람이란 뇌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거나 심리학적이고 정신병리학적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게 된 것이지. 그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냉소적인 것, 소위 쿨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글을 쓸 때에도 어쩌면 그게 더 쉽고, 뭐랄까, 문학적으로 더 멋있게 꾸미기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상처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더욱 황당한 것은 상처는 후회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나면 그 후에 무언가를 극복도 해볼 수 있지만 후회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공허는 후회조차 할 수 없어서 쿨하다 못해 서늘해져 버린다는 거지. 네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길을 걷다가 문득 돌아보니 내 인생 전체가 쿨하다 못해 텅 빈 채로 서늘하다고 생각을 해봐. 네가 엄마 앞에서 으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구나. 그래,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건 분명 상처는 아니지만 그건 공포라고. 엽기라고 말이야. 상처는 분명 아픈 것이지만 오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을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네 인생의 주인 자리를 상처라는 자에게 몽땅 내주는 거니까 말이야. 상처가 네 속에 있는 건 하는 수 없지만 네가 상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맥팔레인 박사는 다시 덧붙인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자 추상적이고 공허해질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말. 하지만 네가 불러도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와도 혹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후에도 엄마가 결국 내게 하고 싶은 그 말이야. 그것은 이런 것이야.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너의 특별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릴리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날개를 마음껏 펼치거라.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그렇지, 사랑하는 딸.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보기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네 날개를 마음껏 펼치기를. 약속해.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그런데 오늘은 누가 집에 온다고 하네. 오늘은 꼭 수영을 가려고 했는데. 자, 오늘도 좋은 하루